그날 시댁 거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 제 딸이 앉던 자리에 만삭의 내연녀를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배 위에 손을 얹은 건 제 시아버지였지요. 종수야, 저 뱃속 애가 아들이라지? 네. 아버지 이번엔 확실히 아들이래요. 잘했다. 이 집 장손이 드디어 태어나겠구나. 내 본처는 딸만 낳더니 이 여자는 효녀다. 효녀야. 그 말에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만 낳는다며 내 가치를 지워버린 이 집안,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 남편. 그들은 내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지요. 지금 제 딸 앞에서 그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선혜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아버지도 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요?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우리가 아니라 저 여자와 한 가족이 된 겁니까? 그때 내연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배를 쓸었어요. 언니, 이 아이가 진짜 장손이래요.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로해버릴까, 그냥 다 끝내버릴까.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증거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내 아이가 커서 이 억울한 세상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선혜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남편 종수와 첫 딸 슬기, 그리고 세 식구의 삶은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얇은 껍질 위에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남편 강종수를 처음 만난 건 28살 여름이었습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야구선수였다가 부상으로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 요식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지요. 명랑하고 성실해 보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혜 씨, 내 꿈이 뭔지 알아요? 글쎄요, 식당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진짜 꿈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야구팀 하나 만들 정도로요. 그때는 웃었지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해?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장난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좋아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결혼식은 10월 종수의 고향인 대전에서 올렸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바닷가 근처 예식장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 손 놓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진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가 될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두 곳 운영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늘 한 가지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혜야, 우리 애는 언제 생길까? 나 빨리 아빠 되고 싶어요. 결혼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고 종수는 그날 밤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선혜야, 고마워요. 내 인생에 진짜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그를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좋은 아빠가 되겠지. 가정에 책임질 남자라고 믿었지요. 아이 이름도 함께 지었어요. 강슬기. 슬기롭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슬기가 태어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종수는 사업이 번창하며 자주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보며 그가 올 때마다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해놓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줄고 메시지 회신이 뜸해졌습니다. 늘 회의가 늦어져 혹은 매장 오픈 준비 중이야. 그런 말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선혜야, 우리 둘째 가지자. 이왕이면 아들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직 슬기도 어린데 또 아이를 낳으라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애만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우리 집안은 장손이 끊기면 안 돼요. 아버지도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집안의 장손이라니.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의무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결국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시댁에 바로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축하한다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건 시아버지의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이번에는 장손일 테니 잘 챙겨야지. 그 한마디가 제게 이상한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면 실망하시겠구나. 뱃속의 아이는 아직 성별도 모른데 이미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지요. 임신 5개월 무렵이었어요. 퇴근길 종수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지요. 발신자 이름은 유리 카페. 처음엔 거래처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리더니 낯선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불룩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혹시 강종수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들리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 아이요? 그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을 맴돌다 떨어졌지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아예 몰랐어요. 근데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문 앞에 선 그 여자를 보며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직 제 뱃속에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너무 잔인하게 같은 시기에 두 여자의 인생을 엮어버린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종수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왔었어요. 뭐, 당신 그 사람 아이 가졌대요. 그게 잠깐 실수였어요. 실수요? 아이를 가진 게 실수라면 당신이 한 말들도 다 실수겠네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우리 집 장손. 그 말 전부 실수였나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결혼 반지를 벗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씨앗을 키워주는 여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 시댁의 반응, 제 속에서 자라는 불안까지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의 증거가 될 거라 믿었지요. 그게 제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로서 살기로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꼭 시댁에 오라는 말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뭔가 예감이 스쳤지요. 마지못해 슬기를 챙겨 안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고 시아버지 강태수의 얼굴엔 묘한 흡족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도미구이와 한우, 그리고 전복죽이 놓여 있었지요. 평소보다 호화로운 식탁, 그 이유를 저는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종수야,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받았냐? 예. 어제 확인했어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아들이래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어깨를 치며 역시 내 아들이다 하시며 소리를 내 웃었지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손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 첫째는 딸이라 아무래도 집안대를 이을 수 없지 않겠나. 아버님, 그런 말씀은 좀.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다. 집안이 유지되려면 남자가 있어야지. 그게 질서야 질서.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직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군가의 대를 잇는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그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혜야,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해. 몸 조심하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애는 많이 낳을수록 복이야. 아버님, 복이 아니라 책임이지요. 아이 낳는 게 제 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이 짧은 소리야. 여자가 아이 낳는 건 하늘이 준 사명이지. 그걸 거부하면 집안의 운도 끊겨.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안의 운이란 결국 내 몸을 통해 유지되는 가문의 명예였던 겁니다. 사람의 생명조차 이름 없는 도구로 쓰이는 그 현실 속에서 저는 식탁 위에서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숨이 조금 막혀서요. 시댁 마당엔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낙엽이 떨어지며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흩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선혜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아버지, 저 사람은 젊을 때부터 저랬어.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생을 사셨다니. 그냥 견디는 게 익숙해진 거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견디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슬기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운전대만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요. 그분 세대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대물림되니까 세상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아들이라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요. 당신은요? 당신은 이 아이가 아들이라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당신 아이라서 좋은 거예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디오 볼륨을 높였을 뿐이지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쓸었습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이 한편으론 위로였고 또 한편으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까? 너는 장손이라 대단하다는 말,
너는 딸이라 기대 안 했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싫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점점 가정이라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요. 새벽 2시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 카페. 그 이름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알 수 있었지요. 창문 밖으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겨울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며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지요. 휴대폰 알림창엔 아직도 유리 카페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될까 싶어 그대로 두었지요.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슬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었는데 인터폰 화면 속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지요. 누구세요? 저 강종수 씨 부인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그 사람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가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아이라는 말을 너무도 차분히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보다 두려움이 먼저 깃들어 있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한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벌써 6달이에요. 6달. 내 뱃속 아이보다 한 달 먼저 자란 생명.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지요. 그럼 지금도 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저도 한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이 병원에 오더라고요. 초음파 사진 보고 장손이네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손이네. 그 말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지요. 오후가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도마에 묻은 파향이 유난히 매웠습니다. 남편은 그저 평온하게 밥을 뜨며 물었지요. 오늘 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유리 씨가 왔었어요. 뭐라고요?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6달이래요. 그건 잠깐 실수였어요. 실수요? 아이까지 가진 게 그게 실수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 안의 분노가 더 선명히 들렸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눈을 피한 채 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랑은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 여자는 지금 당신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끝난 거예요? 종수는 말없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시아버지가 했던 말, 남편이 했던 말들이 모두 뒤엉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들, 장손, 가문이 운명. 그 모든 단어들이 나라는 사람을 지우는 칼날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결혼 반지를 벗어두었습니다. 아직 뱃속에서 아기는 작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를 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만 지킬 거예요.
누구의 대를 잇지도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랜 세월 착하게 살아온 자신에게서 느끼는 씁쓸한 자책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병원 진료 날짜, 시댁의 말, 남편의 행동들, 그리고 어제의 사건까지 차례로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부정한다면 그때 이 기록이 내 무기가 될 거라 생각했지요.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얀 수첩 위에 펜을 눌러 적었습니다. 유리 6개월 장손. 남편은 그날 이후 며칠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 소리를 냈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집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에 발을 담근 사람처럼요.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퀭한 눈, 그리고 배를 감싸쥔 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남편이 만든 가정이 아니라 이 안에서 자라나는 내 아이의 세상이라는 걸요. 여보,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할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증명할 준비를요.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모든 걸 끝낼 준비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발짝씩 걸어나갈 준비를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 위로 내리는 눈송이가 마치 지난 기억을 덮어주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아래엔 이미 썩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2월의 일요일,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엔 꼭 와야 한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 말 속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는 길, 눈은 그쳤지만 도로 위엔 잔설이 남아 있었지요. 차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슬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미구이, 갈비찜, 한우 불고기. 마치 누군가를 위한 잔치상 같았지요.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유리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쥐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게 무슨 자리예요? 선혜야, 나도 몰랐다. 그냥 오늘 오라 하셔서. 인사들 나눠라. 저 아가씨는 유리라고 한다. 종수가 잘못은 했지만 이제 곧 우리 집 장손을 낳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도미구이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손 말이다. 장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종수의 씨가 이어지는 거야. 첫째는 딸이니 대를 잇긴 어렵잖아. 순간 종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 아이도 그 사람의 자식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는다 말씀이십니다. 여자애잖아.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그게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감정 섞지 마라. 남자는 씨를 남기고 여자는 그걸 잇는 거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 말에 유리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배 위를 쓸었고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님,
이 집의 전통은 잔인하네요. 사람의 생명을 씨처럼 새는 집이라니요. 말이 거칠다. 거친 건 제 말이 아니라 아버님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본 건 그쪽이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식탁 위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 그 밥은 누구의 위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종수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혜야, 진정 좀 해요. 당신 몸 생각해야죠. 내 몸이요? 지금 내 안에는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 앞에서 다른 여자의 뱃속 아이를 장손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진정입니까?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닌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시댁을 나서며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슬기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고 유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게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합시다. 뭐려? 이 결혼이요. 당신이 사랑했던 건 사람도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씨를 남기고 싶었던 거잖아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모욕을 끝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슬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불빛 아래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월 14일 시댁. 유리 임신 인정. 장손 언급. 증거 확보.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나를 짓밟았는지 세상에 보여줄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슬기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의 세상에서는 딸이라서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없을 거야. 그 말을 속삭이며 불을 껐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결심의 불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난 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다 말라버린 뒤에 공허함만 남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인내가 끝날 때쯤 세상은 꼭 한 번 더 시험을 주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 종수의 휴대폰에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찬이 엄마 이번 주 검사 잘 받았어요. 아빠도 곧 보러 올 거라 했죠? 그 짧은 문장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날짜, 말투, 내용. 그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었어요. 그는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제 됐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네요. 습관이에요. 종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포장된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슬기 생일이잖아라며 무심히 웃는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습니다. 당신 또 다른 여자 있죠? 뭐라고요? 민찬이 엄마. 이번엔 어떤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사업 관계예요. 애 키우는 사람이라 도와준 거예요. 당신이 애 도울 사람은 나와 우리 슬기예요. 나도 상황이 복잡해. 선혜야. 복잡한 건 당신 머리가 아니라 당신 양심이에요. 다음 날 전 조용히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차 GPS 기록 그리고 결제 내역을 따라가니
서울 상도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그녀를 볼 수 있었지요. 흰색 SUV에서 내린 그녀는 한 5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민찬이 엄마 되시죠? 네. 누구세요? 저 강종수 씨 아내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싱글이라고 했어요. 그 말 저도 예전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 저는 그저 아이 아빠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아이 아빠가 강종수 씨란 걸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약속했어요. 절대 찾아오지 않겠다고. 대신 매달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순간 제 귀에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여자를 찾아 아이를 만들고 돈으로 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병적인 행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로 위에는 희미한 서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3번째 여자까지 있죠? 누구요? 수민 씨요. 민찬이 엄마요. 그건 선혜야.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면 당신 통장에 매달 빠져나가는 송금 내역은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 속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군요. 종수는 말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만큼 초라했지만 그건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선혜야,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아버지가 알면 날 내쫓을 거야. 내쫓긴다고요? 그럼 지금껏 날 내몬 건 뭐예요? 그 집에서 당신은 아들이었겠지만 난 그저 도구였어요. 그 말에 종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송금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이제는 울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내기 위한 준비였지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내 아이들은 절대 자라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처음 보는 낯선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번식의 수단으로만 본 괴물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수첩과 USB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몇 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내 아이의 미래를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그친 듯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 안에는 내 지난 결혼의 모든 흔적, 사진, 계좌 내역, 문자 캡처, 그리고 남편의 이중 생활이 들어 있었지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남편 종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시댁은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 겪었던 우울증 증세, 병원 진료 기록까지 이용했지요. 그 변호사 양반, 우리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애 낳고 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그런 말까지 하셔야겠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다.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 말은 또 한 번 날 짓밟았습니다. 결혼 내내 여자는 감정적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며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던 그들의 말투 그대로였지요. 변호사님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혜 씨, 남편 쪽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계좌에서 이상한 송금 내역이 또 잡힙니다. 그 내역엔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윤정, 주소는 경기도 하남, 송금액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었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 수민도 모자라 또 다른 이름이라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와 함께 주소를 찾았습니다. 오후 4시 하남의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제 눈앞에 서 있던 아이. 눈매, 입꼬리, 걸음걸이까지 누가 봐도 종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저 아이 몇 살쯤일까요? 4살쯤 되어 보이네요. 혹시 남편분이 그 시기에 출장 다닌 적 있나요? 있었어요. 하남 쪽에 지점 오픈한다고 1년 넘게 왔다 갔다 했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여자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윤성이야, 들어가자. 그녀 이윤정은 배를 살짝 쓸어내리며 문을 닫았지요. 그녀의 배 역시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에게 다른 가정에 또 하나의 장손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정 씨, 누구예요? 뭐라고요? 하남 연립주택, 윤성이 엄마요. 당신, 그걸 어떻게... 당신이 만든 흔적은 다 남아요.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게 당신 인생의 목표였죠? 종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후회의 미소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병든 자부심 같았지요. 선혜야,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잖아. 내 인생의 목적은 씨를 남기는 거예요. 씨요?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래요.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아이가 많을수록 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냉정한 번식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사람입니까? 물론이죠. 다만 보통 사람보다 사명감이 강할 뿐이에요. 그날 새벽 저는 종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의 컴퓨터 안에는 가게 관리표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엔 수십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수민, 윤정, 한서. 그 뒤엔 각자의 아이 출생일과 지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건 하나의 엑셀 파일이 아니라 남편이 만든 인공적인 족보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은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임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네요. 그게 뭐가 나빠요? 다들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엔 미친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오직 만족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여러 여자를 임신시켜 금전 거래를 반복해온 범죄자입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제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손끝에 닿았다 녹았습니다. 그 찰나의 온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집안의 저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남 윤정, 윤성 증거 확보. 펜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끝을 향해 걸어가는 해방의 박동이었지요.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신문, 온라인 기사, 커뮤니티마다 번식 중독 사업가의 이중 생활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지요. 남편 강종수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되었고 그의 사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뉴스의 메인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여론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실로 가야 했으니까요.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검은 정장을 입은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종수와 그의 아버지 강태수,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엔 유리와 수민의 얼굴도 보였지요. 법정 안공기는 냉랭했습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강종수, 불륜 및 부정행위 혐의 외에도 의도적인 임신 유도, 금전거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잘못된 관계를 몇 번 맺었을 뿐입니다. 아이 문제는 그건 여자들이 원했던 겁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의 그 뻔뻔한 목소리, 나는 그걸 몇 년 동안 남편의 다정한 말투로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재판장님, 그는 아이를 원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내민 USB에는 남편의 가게 관리표, 즉 비밀족보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여성의 이름, 출산 예정일, 송금액, 그리고 아이의 성별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문서였지요. 그는 아이를 만들 때마다 마치 상품을 관리하듯 엑셀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여긴 행위입니다. 그 순간 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소리쳤지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파일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의 이름과 생일을 기록했습니까? 장난으로 아이에게 송금했습니까?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종수의 아버지 강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아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종수야,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도 다 아셨잖아요. 내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숨, 그건 모든 걸 인정하는 소리였지요. 그래, 내가 그랬다 젊은 시절. 나도 그랬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았지. 씨를 많이 남기면 대단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싸움이 단지 한 남자와의 싸움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대물림된 왜곡된 가부장제, 그 잘못된 혈통의 신념과의 싸움이었지요. 재판은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종수의 의도적 임신 유도와 금전 거래를 인격권 침해와 경제적 착취로 규정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임선혜 씨,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워주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연민도
동정도 아닌 한 여자의 긴 싸움에 대한 경위의 침묵이었지요.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피고 강종수, 위자료 1억 원 및 친권 포기. 피해자 임선혜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다. 그 한 문장이 들리는 순간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긴 악몽 같은 결혼의 끝이 이렇게 법정에서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유리와 수민,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분노, 후회,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겨울 하늘에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임선혜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 옆에서 슬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지? 그럼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깊숙이 넣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이겼다. 하지만 사랑은 아직 회복 중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밖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풍경 속에서 내 지난 인생의 흔적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지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도착했을 때 그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집안은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슬기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임선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하남 사는 이윤정이에요. 그 사람 강종수 기억하시죠?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죄송해요. 이제 와서 연락드리는 거 정말 죄송한데 그 사람 감옥 간 줄 아셨죠? 지금 아니에요. 뭐라고요? 벌금형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 찾아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지 고작 한 달이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었고 또 누군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윤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남의 그 연립주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가 인형을 끌고 놀고 있었지요. 그 아이의 눈빛엔 여전히 종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 얼굴만 한번 보자면서요. 그러곤 돈 봉투를 두고 갔어요. 윤정은 손을 떨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작게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손이 많을수록 가문이 번영한다. 윤성이도 내 피니까 잘 키워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커튼이 휘날렸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책상 위엔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수년간의 기록이 빽빽히 적혀 있었지요. 시댁의 말,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까지. 그건 내 고통의 흔적이자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어요. 며칠 뒤 저는 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PD 고발팀의 담당 기자 앞에 앉아 모든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임선혜 씨, 이걸 방송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요. 기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오랜만에 사람다운 따뜻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인터뷰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실이 녹화되었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세상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번식 중독 사업가의 제2의 피해자 고발. 그 제목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아직도 밖에 있다고? 저 여자는 강하다. 진짜 어머니 같다. 딸을 위해 저 정도로 싸울 수 있을까? 세상의 분노가 내 편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벅찼던 건 슬기가 제게 건넨 한마디였지요. 엄마, 이제 사람들 다 알게 됐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그래, 이제 다 알게 됐어. 이제 엄마랑 슬기는 숨지 않아도 돼.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 얼어붙었던 내 삶에도 조금씩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작은 카페를 열고 매일 커피 내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유리였습니다. 조심스레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시키더군요. 선혜 씨, 방송 봤어요. 그 사람 결국 또 그 짓을 했더군요. 네, 끝났어요. 정말로. 저도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대신 싸워줘서.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의 거리가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카페 밖을 보니 슬기가 친구와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엄마는 다 지나왔어. 우리 다시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지요. 모든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치유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 냈던 그날의 선택이 나와 아이의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 임선혜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무서운 게 본능이라는 걸 저는 그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욕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결국 아이들이었지요. 사람이 가정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상처는 평생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끝내버렸을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과 댓글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